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총리 후보자인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과 함께 오전 청문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그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전 청문회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 과정 지켜보셨을 텐데요. 일단 상당히 그 9년 만에 공수가 바뀌었다. 여야의 첫 전장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이 쓰여지기도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일단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이낙연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일단 오전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낙연 후보자께서 안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이제 청문회 과정을 잘 끌고 가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처음에 이제 쟁점이 됐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위상이 제대로 정상화하려면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자료 제출은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여당 의원들도 지적했지만 이제 충실히 제출하시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야당에서 우리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 처음이다라는 식으로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특히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라든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워낙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저도 19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릴 필요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들은 사실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낙연 후보께서 잘 또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네. 자, 김 부장님 보셨을 텐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 그래도 지금 배 의원 말대로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를 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고 일단 위장전의 의혹도 인정을 했죠. 큰 말 없이 그냥 인정을 했죠.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안 하고 일단 오전을 마무리하고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청문회를 제가 오랫동안 봐온 경험으로 볼 때 그동안 이제 공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9년 만에. 그런데 역시 이 오늘의 그 소위 공격의 강도는 소위 창과 방패라고 한다면 창의 강도는 좀 약했습니다. 약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또 이제는 이제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러면은 오후 후반전 남았고 내일 강도가 낙혔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일단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보다는 역시 공격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조금 강도가 약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국민의당하고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대국적 경제에서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또 호남 지역 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런 점을 좀 의식하는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오늘 새로 밝혀낸 사항이 뭐냐 하면 위장 아내 미술 교사인 아내의 위장 전입 의혹을 사실은 시인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한 것, 솔직하게 시인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사 아내 미술 교사인 그 아내가 강남 지역 학교 배정을 위해서 했다. 그런데 중간에 실무선에서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약간 변명을 했었어요. 실무선에서. 그런데 그건 실무선의 착오였다는 식으로 하면 솔직하게 밝혔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몰아붙여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5대 불가의 사유인 경우는 임명하지 않겠다. 고위공직에. 거기 중에 하나가 위장 전입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병역이라든가 위장 전입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그냥 시인을 받아내는 선에서 대충 머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오늘 또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또 여러 가지 목소리 톤이라든가 또 이렇게 설명하는 자세라든가 이낙연 후보자가 또 차분하게 잘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한 요인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이 정치인 출신이 지금까지 이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 출신이
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까지 별로 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어쨌든, 오히려 우리 네. 부장님 말씀 듣고 오후에 그 공세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 의원으로만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아까도 저기 예, 여당이라는 예.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네, 예. 아직은 좀 여야가 네, 예, 저도 그러니까요. 좀 혼돈이 있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청문회를 하시는 것도 사실 다소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게 되네요. 예. 이렇게 근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붙이면 민주당 의원들이 원래 이 축구로 말하면 공격수들이 많거든요. 네. 축구인데 많은데 오늘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약간 어울리지 않을 것 그러겠네요.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도 경우는 마찬가지고 하는데. 그동안 주로 네. 수비수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공격 능력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 제 보기에는. 말씀이 이제 전선을 좀 가다 담으면은 오늘 후반전도 그렇고 내일 저녁과도 좀 또 달라진 그런 측면에서는 또 부분이 이낙연 후보가 일단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아들의 병역 의혹이 예. 그게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게 현재 없고 좀 여러 가지 군대에 다시 입당해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고 또 오늘 그거 설명할 때 2002년에 이해창 후보의 병역이 굉장히 논란이 될 때 아니었느냐. 내가 당시 대변인이었는데 내가 그런 점을 굉장히 염두에 뒀는데 군대 내가 일부러 안 보낼 리가 있느냐. 이런 거를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 공격의 예봉이 좀 약화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네. 뭐 사실 이 아들의 병력 뭐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실제로 지금은 정치인들 스스로가 참 많이 변화했습니다. 뭐 이낙연 총리 후보도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정치권에서 이 자제분들의 병력 의혹이나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국민적인 지탄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치인이 감히 그런 국민의 뜻을 어겨가면서 이 무리하게 아들을 병력에서 빼려고 하겠는가. 저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낙연 후보께서도 계속해서 뭐 정치인으로 활동을 해오신 분이시고 또 원래 또 언론인 출신이시기도 하셔서 예. 그렇게 이 병력의 어떤 비리 차원에서 아들의 이 뭐 병력을 빼도록 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것 예.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청문회에서 또 정책과 안보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규정돼 있다. 또 총리 후보가 군사적인 개념만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이제 대통령을 이어서 우리 그 행정부의 2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물어봤던 그 토론회에서 주제고, 있었던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오늘 뭐 또 총리니까 이제 물어볼 만한 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낙연 후보자는 대답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방부의 지금 국방 백서에는 예. 현재는 주적이라 표현되지 않지만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군사적으로 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를 국방 차원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적으로 규정하고 튼튼히 하겠다고 하는 뜻을 잘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낙연 후보자가 적절하게 잘 대답을 해서 그래요.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을 부장님께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좀 더 객관적인 입장이 있어서 청문회 전부터 이제 한국당은 그 송곳 청문회를 예고해 왔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한 반면에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새 정부 안착을 해야 되니까 치명적인 하자 아니면 우리가 이제 협조하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뭐 오늘 오전만 보고 이제 뭐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각 당의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이제 공격을 별로 안 해본 데다가 그 다음에 또 대선 패배의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당의 지지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예. 의욕이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공세의 의욕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주요 후보자를 강도 있게 검증을 하겠다. 손꼽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낙연 후보자인 경우는 대통령이 말한 5대 불가 중에 4가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장, 4가지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내가 해당이 4가지가 딱 반드시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병역 의혹이 있다는 거고, 예. 그다음 부동산 투기, 자기 어머니의 이제 부동산 투기 모친의 이름으로 돼 있던, 그다음에 세금 탈루 의혹, 탈세 의혹,
그다음에 위장 전입 의혹 이런 4가지가 있고 논문 표절을 변제해놓고는 다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저 위장 전입은 이제 소위 고백을 받아냈고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자가 잘 어느 정도 해명을 하는데 이거를 분명하게 그 해명한 거를 또 더 재반박을 해가지고 뭔가 의혹이 있다는 거를 규명하지는 지금 현재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후 이후에 과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병역 문제도 아까 해명을 나름대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어머니의 모친으로 있던 시세 차익 문제도 이따 나오겠지만 셋째 동생 이름으로 셋째 동생이 모친 위해서 사줬다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바람에 팔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여러 해명을 했기 때문에 예. 의혹은 4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는 현재 밝혀진 거는 위장전입 의혹 예. 하나여서 네. 현재 이렇게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그래요. 같지는 않습니다. 배 의원님 이게 네. 그 이전에 그 강경화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위장전입이 문제였고 아까도 이제 그렇죠.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천명하신 게 이제 5대 불가. 불가 예.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네. 뭐 이런 거를 모르시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위장전입의 어떤 그런 목적이라는 게 어떤 그 경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의도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한 건지 장점을 더 많이 본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이 될까요? 우선은 청와대에서 꼼꼼하게 검증 작업은 거친 것으로 네. 예, 뭐 저도 알려져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 뭐 우선 또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명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자제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뭐 적절한 이제 좋은 학교라는 것은 또 이 개인마다 또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특히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가 사실 자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마땅히 이렇게 제대로 주소를 전입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이해하시는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5대 불가론을 천명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장점이 많은 후보들을 공직자로 쓰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이나 국민의 어떤 뭐 행복을 저희가 정치가 추구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더 크다,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예. 판단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좀 씁쓸하기는 한 것이 실질적으로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오고 싶은데 네. 이렇게 뭐 5대 어떤 뭐 우리 거기에 의혹이라든가 걸리죠. 예, 혹은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는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너무 또 적으신 건 아닌가 하는 예, 국민적인 관점에서 바로 그 보면 부분이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당 측에서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굳이 이분도 좋지만 네. 이런 불가사의가 없는 분도 있지 않았겠냐. 네. 이런 뭐 공세도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뭐 불가 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죠. 인수위 없이 지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 기간을 잘 대처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사 문제는 이제 행정부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필히 먼저 인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스크린만 너무 계속하다 보면 정작 국정 운영이 뭐 사실상 마비되는 그래요. 특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국정 공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좀 덧붙이자면 앞으로는 아마 공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그런 주변 관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잘하시지 될 수 않을까. 있지 그래요.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청문회에서 이제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어디까지 좀 들여다봐야 맞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 가족 관계에서 본인과 이제 일단 본인을 위주로 하고요. 본인과 그다음에 자기 자식, 아들이라든가 자녀의 여러 가지 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그다음 부인, 보통 직계 좀비속을 보는 거죠. 자기 이제 부모. 그런데 이제 예. 보통 본인과 아내 그리고 자녀 이거를 가장 많이 보고 그다음에 자기 부모 이렇게 해서 대충 직계 좀비속을 보고 자료 요청도 대충 이제 직계 좀비속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또 직계 좀비속에 관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이유로 일부 이제 자료 제출을 하지 네.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한 적이 역대 정부에서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 자료 제출 비중이 과거에도 거부한 적들은 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은 그런 과거에는 우리가 더 제출을 너무 안 해서 우리가 더 분통을 터뜨렸었다 하는데 과거의 총리 후보자들하고 자료 제출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재판이 어제 3시간 만에 종료가 됐죠.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어떤 뇌물 사건을 병행 심리하기로 오는 29일부터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어제 재판 보셨죠? 네. 모습도 보셨겠고 네. 총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국민의 관점에서 참 착잡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께서 다시 또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 우선은 참 안타까운 심경이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박 전 대통령께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18가지 모두를 보이셨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동안 국정공백 사태를 초래했던 그런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 사실 박 전 대통령이신데 전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입장만 취하신 게 물론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적인 피고인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정말 막중한 자리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 정말 진심 어린 사죄와 또 국민에 대한 위로를 좀 드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은 결국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고 착잡하기도 하고 그런 재판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법리 공방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증거를 놓고 이제 싸움이 될 것 같다는 그 예상이 많이 나오던데요. 일단 다 부인했다는 건 예상을 할 수 있었다는 평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평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앞으로 전망 좀 해주시죠.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재판 전략은 일단 전면 부인으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 때부터 계속 그리고 국민들한테 밝힐 때도 국민들한테 일반적인 의미의 송구스럽다고는 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재단을 만든 것도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는 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직간접적인 증언자들 관련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런 재단에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들도 있고 여러 증언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과연 내가 직접 대통령 이름으로 받았거나 대통령이 계좌로 돈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재단을 2개를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왜 그러면은 그거를 공공적으로 아주 좋게 운영하지 않고 사실상 최순실 씨 자기의 어떤 사적인 심부름을 하는 최순실 씨한테 그걸 관리를 사실상 맡겼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재판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럼 완전 전면 부인한 게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대통령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한테 속았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자기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최순실 씨가 그걸 잘못 운영했고 내가 관여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최순실 씨가 과연 재판 과정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 그런 식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나올지 저것도 궁금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이제 박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어저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한 적은 없다 그러고 제가 이 법정에 서기 한 건 내가 죄인이라 그랬지만 최순실 씨도 순순하게 모든 거를 자기가 뒤집어쓰는 그런 거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정할 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또 국민에게 또 사죄하고 송구한 입장을 밝히면서 또 부인할 건 부인하고 이런 전략을 오히려 펴는 게
그래요.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또 박 대통령 측,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에 좀 역공을 하는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얘기하면서 그 검사들도 수뢰죄 가능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빌미를 제공한 검찰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또 다들 지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도 할 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오히려 높여주는 결과를 낳은 것 같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이렇게 약한 고리는 우리가 반드시 공세를 취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짠 것 같아요. 예. 물론 재판부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검찰도 잘못한 거 있는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 들었습니다.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